자, 반갑습니다. 중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2과목에 들어와서 파트 1에 대한 데이터 입출력 구현에 대해서 우리가 섹션 07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트 2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의 2과목에 통합 구현이라는 제목으로 장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자, 통합 구현은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2과목은 총 5파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거는 이미 앞서서 제가 2과목 들어올 때 설명을 드렸는데 특히 우리가 해야 되는 통합 구현은 지금까지 이 과목에서 20문제가 나오잖아요. 20문제가 나오는데 1.92% 밖에 안 나왔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환산을 하면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문제 뭐 아니면 진짜 많으면 두 문제 그죠? 예.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온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지금까지 나온 경향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통합구현 자체가 세 개의 또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패싱 하시고 스킵 하시든지 알겠죠? 아니면 뭐 한번 들어보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예. 그래서 이 통합구현 파트는 3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위 모듈 구현, 두 번째 단위 모듈 테스트, 세 번째 개발 지원 도구 이렇게 3개가 존재를 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통합구현 이제 섹션 01입니다. 단위 모듈 구현입니다. 자, 이 장에서는 이 섹션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출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골라서 들으시든지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에 뭐 맡길 수밖에 없죠. 제가 뭐 들으라 마라 이렇게 강조는 할 수 없으니까요. 그죠? 근데 그만큼 뭐 빈도수가 적다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스킵을 해도 뭐 시간 없으신 분들은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한번 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장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될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특히 단위 기능 명세서 그리고 IPC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 그리고 단위 모듈 테스트 테스트 프로세스 IDE 그리고 빌드 도구 그리고 단위 모듈 그리고 엔트 그리고 메이븐 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나오면 우리가 좀 알아두자 이러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시험 문제에 다 나온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알겠죠? 예. 자 봅니다. 자 단위 모듈이에요. 영어로도 이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만약에 공부를 하실 때는 그래서 단위니까 유닛 모듈의 개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단위 모듈은 소프트웨어 구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떠한 기능들이 상당히 많죠. 소프트웨어 구현을 할 때. 그러한 여러 동작 중에
한 가지 동작을 수행하는 기능을 통상적으로 우리는 모듈로 구현을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단위 모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단위 모듈이 모이면 이제 통합 모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단위 모듈로 구현되는 하나의 기능을 우리는 단위 기능, 유닛 펑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예. 아울러 단위 모듈은 사용자나 다른 모듈로부터 값을 전달받아, 즉 여기에서 값이라는 것은 매개 변수가 되겠죠. 그죠? 매개 변수가 되든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값을 전달받아 시작되는 단위 모듈이잖아요. 통합 모듈이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달받아 시작되는 작은 프로그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냥 add라는 함수, 이러한 함수도 어떻게 보면 단위 모듈의 한 종류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말이죠. 아울러 두 개의 단위 모듈이 합쳐질 경우, 제가 모듈이 모이면 통합 모듈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듈 하나가 하나의 기능을 하듯이 그러한 두 개의 단위 모듈이 합쳐질 경우에는 당연히 두 개 이상의 기능을 구현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라이브러리 파일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필요한 것들을 임포트를 해서 이제 우리가 단위 모듈을 만들면 그 두 개를 비슷한 기능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모듈을 뭉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단위 모듈의 구성 요소에는 처리문, 우리가 어떤 값을 받았으면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더하기를 하든지 빼기를 하든지 뭐 재고를 정리를 한다든지 등등 기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명령문이 들어가야 줘야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구조 등이 단위 모듈에는 존재하겠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처리문, 명령문, 데이터 구조 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단위 모듈은 독립적으로 컴파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위 테스트라는 것도 나중에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단위 모듈은 독립적인 컴파일이 가능하며 다른 모듈에 의해서 호출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그 모듈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include라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키워드를 써서 삽입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위 모듈은 독립적인 기능을 독립적으로 컴파일이 가능하며 다른 모듈에 의해서 호출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삽입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단위 모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위 기능 명세서, 이게 함수인데 어떠한 뭐 함수라면 이 단위 기능 명세서를 작성한 후 입출력하는 기능과 알고리즘을 구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무슨 기능을 하는 단위 모듈이다 라고 명세서를, 어떠한 기능을 하고 어떠한 값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명세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입출력 기능을 우리가 구현을 해 줘야 되겠죠. 호출할 때 어떻게 호출이 돼야 되고 매개 변수가 무엇이 들어와야 되면 리턴 값은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최상의 알고리즘을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배웠던 알고리즘 구현 등을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예. 그래서 단위 기능 명세서부터 작성을 하고 그 다음 입출력 기능 구현하고 그리고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알겠죠? 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단위 기능 명세서 작성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단위 기능 명세서는 설계 과정에서 작성하는 기능 및 코드 명세서나 설계 지침과 같이 단위 기능을 명세화한 문서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뭐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뭐 그거를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서 이런 것들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처럼 이거는 단위 기능에 대한 아주 그거에 비해서는 소프트웨어 설계서에 비해서는 좀 아주 범위가 작지만 그러한 것처럼 얘도 단위 기능을 명세화한 문서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위 기능 명세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하게 구현하기 위한 추상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도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우리가 추상화 작업을 했죠. 똑같이 얘도 일단은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하게 구현을 하기 위해서 추상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단위 기능 명세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대형 시스템을 분해해서 단위 기능별로 구분하고 이러한 각 기능들을 계층적으로 구성하는 구조화 과정을 거친다. 여기 왜 이렇게 있죠? 예, 구조화 과정을 거칩니다. 추상화 작업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구조화 기능 과정이 거친다는 거예요. 대형 시스템을 분해해서. 알겠죠? 예. 그 다음 단위 기능 명세서 작성 시 모듈, 그죠? 모듈의 독립적인 운용과 한 모듈 내의 정보가 다른 모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보 은닉 원리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정보 은닉이 뭐예요? 우리 배웠죠? 캡슐화 시키는 거. 그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객체 지향 언어에서 이렇게 있으면 육각형 해가지고 제가 여기에 필드들, 멤버 변수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숨기는 거, 보안 때문에, 그죠? 예, 숨기는 것을 제가 정보 은닉이라고 했고, 인캡슐레이션, 캡슐화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듈의 독립적인 운용과 한 모듈 내의 정보가 다른 모듈에 영향을 결코 주지 않도록 정보 은닉을 고려를 해야 돼요. 맞잖아요. 어차피 모듈은 독립적으로 컴파일이 가능하고 필요하면 호출하고 필요하면 거기다가 같이 삽입해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단위 명세서 작성을 할 때는 추상화 작업, 그 다음에 대형 시스템 분해해서 단위 기능별로 구분하고 각 기능들을 계층적으로 구성하는 구조화 과정, 그 다음에 뭡니까? 독립적인 운영과 한 모듈 내의 정보가 다른 모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보 은닉의 원리를 고려를 해서 무엇을
단위 기능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한다. 이해되나요? 예. 됐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단위 기능 명세서를 만들고 나면 해야 될 게 바로 입출력 기능을 구현을 해라 라고 했죠. 순서가. 그죠? 그래서 입출력 기능 구현 단계에서는 단위 기능 명세서에서 정의한 뭡니까? 데이터 형식이 있겠죠. 그죠? 예. 그거에 따라서 입출력 기능을 위한 알고리즘 및 데이터를 구현을 하면 되는데요. 자, 입출력 기능 구현 단계에서는 단위 모듈 간의 연동 또는 통신을 위한 입출력 데이터를 구현을 해야겠죠. 그죠? 예. 그리고 아울러 입출력 기능 구현 시 사용자 인터페이스 UI입니다. 그죠? 예. CLI 혹은 GUI와 연동을 고려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CLI하고 GUI 이미 앞서서 제가 언급을 한번 드리고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자, CLI라는 거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여러분들 윈도우에서 명령 프롬프트 같은 CMD 있잖아요. 그 시커먼 화면 있죠. 그래서 CLI는 텔넷, 이나, 도스, 윈도우가 나오기 전에 운영체제가 바로 도스입니다. 그래서 도스와 같이 키보드를 통해서만 명령어를 입력받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바로 CLI예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그리고 뭐 GUI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제 잘 알죠.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GUI는 윈도우나 맥이나 이와 같은 것 같이 키보드뿐만 아니라 마우스 등의 도구를 통해 화면의 아이콘이나 메뉴 등의 다양한 그래픽적 요소로 명령을 입력받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다라고. 그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대다수 집에서 쓰시는 PC들은 서버 빼고 집에서 쓰시는 PC들은 전부 다 GUI 윈도우를 많이 쓰시죠. 맥도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서버에서는 우리가 이제 리눅스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윈도우 서버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입출력 기능할 때 CLI를 쓸 건가 GUI와 연동을 할 건가를 먼저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웬만하면 GUI로 우리가 해주면 일반 사용자들은 편하겠죠. 그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출력 기능 구현 시에 우리가 네트워크나 외부 장치와의 입출력은 네트워크나 외부 장치와의 입출력은 뭐예요? 여기서 외부 장치라는 건 뭐 USB가 될 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대다수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오픈 소스 API를 이용을 하면 간편하게 구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용자한테 메일을 보내는 기능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기능들이 있다. 그런 기능들은 우리가 구태여 짜지 않아도 코딩을 하지 않아도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오픈 소스로. 그럼 그거에 맞게끔 선언부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그냥 쓰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오픈 소스는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오픈 소스는 일정한 조건을 준수를 해주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도 가능하고 수정도 가능하고 재배포가 허가되는 소스 코드이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오픈 소스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다가는 걸립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일정한 조건이라는 게 이렇게 남이 쓰라고 편리하게 쓰라고 올려놓은 소스를 돈 버는 목적으로 이제 상업적으로 쓰시게 되면 재수 없으면 어 뭐 저작권 뭐 이런 거에 걸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단위 기능 명세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입출력 기능을 이렇게 우리가 구현을 했고, 그 다음 뭡니까? 그쵸? 그 다음은 알고리즘 구현인데, 그 전에 우리가 IPC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IPC는 Inter Process Communication, 프로세스 간의 통신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IPC는 모듈 간의 통신 방식을 구현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집합입니다. 그래서 복수의 프로세스를 수행하며 이루어지는 프로세스 간의 통신까지 구현이 가능한데요. 특히 이 IPC라는 용어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5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나와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업에서 많이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IPC는 모듈 간의 통신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집합으로 복수의 프로세스를 수행하며 이루어지는 프로세스 간 통신까지 구현이 가능하다. 그 중에서 5가지 중에서 우리가 shared 메모리, 공유된 메모리다. 그죠? 그래서 다수의 프로세스가 공유 가능한 메모리를 구성하여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수행할 수도 있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소켓, 우리 배웠죠. 그죠? 네트워크를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서버에서는 항상 소켓을 생성해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죠.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맞춰 주기 위해서. 그죠? 예. 소켓은 네트워크 소켓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경유하는 프로세스들 간 통신을 수행을 하는데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마포어라고 하는데 이 용어 잘 알아두세요. 실기에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세마포어는 공유된 자원에 대한 접근 제어를 통한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수행한다. 즉 다시 말해서 세마포어는 동기화와 비슷한 개념이죠. 그죠? 예, 우리가 공유 자원, 즉 임계 영역, 크리티컬 섹션 우리 배웠죠. 그죠? 동기와 비동기 이런 거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그렇게 세마포어는 공유 자원에 대한 접근 제어를 통해 프로세스 간 통신을 수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ipes and named pipes라고 돼 있죠. 자, 파이프라고 불리는 우리 선입선출 형태. 선입선출 형태의 자료 구조가 뭐였어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죠? 큐다, 그죠? 큐. 메시지 큐. 그죠? 예. 그래서 큐. 선입선출 형태. first in, first out이라고 했죠. 그래서 형태로 구성된 메모리를 여러 프로세스가 공유하여 통신을 수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파이프를 이용 중이라면 당연히 다른 프로세스는 접근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러면 데이터의 신뢰성이 깨진단 말이에요. 공유 자원도 그렇듯이.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큐잉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이거는 메시지가 발생하면 이를 전달하는 형태로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수행한다. 제가 여기서 파이프, 세마포어,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얘기했을 때 선입선출 형태로 큐, 우리가 어떠한 작업 큐가 이렇게 있으면 사용자가 클라이언트가 여기에다가 요청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 그림 참 많이 그렸죠, 그죠? 여기에 있는 스레드 풀이나 이런 곳에서 서버에서 잡아서 처리해 가지고 리턴해 주죠.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뭡니까? 하나의 이제 메시지가 발생을 하면 이거를 메시지 큐에다가 전달을 하는 거죠. 그게 메시지 큐잉이죠. 그래서 shared memory, socket, semaphore, five and five, named fives, 그리고 메시지 큐, ing, 그죠? 다 알겠다, 그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처음 등장했던 거, shared memory. 이거는 공유 가능한 메모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되고, 소켓은 네트워크 소켓 하면 소켓이고, 공유 자원에 대한 접근 제어, IPC 중에서 말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pipe and named pipes, 그리고 메시지 큐잉.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단위 기능 명세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뭘 만든다고 했어요? 그쵸. 데이터의 입출력 기능을 구현을 해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IPC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그렇게 다 만들었다면, 데이터 입출력 구조를 만들었다면, 이제 그의 그게 무엇이 되든지 간에, 기능을 하는 무엇이 되든지 간에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에 알맞는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 줘야겠죠. 즉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리즘 구현 단계에서는 입출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위 기능별 요구 사항들을 구현 가능한 언어.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객체 지향이면 C++이나 아니면 자바 이런 걸 사용해야 되고, 뭐 이게 인베디딩이다 그러면 뭐 C를 사용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언어별로 선택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구현 가능한 언어를 이용을 해서 모듈을 구현을 하면 되고, 그리고 알고리즘 구현 단계에서는 구현된 단위 기능들이 사용자의 요구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내가 A 넣었는데 B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C가 나오면, 아니면 값이 안 나오면 그건 알고리즘 구현이 잘못된 거죠. 맞나요? 그래서 구현되는 모듈은 단위 기능의 종류에 따라 디바이스 드라이버 모듈, 이거 제가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린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드라이버를 깔죠. 그런 것들이 바로 디바이스 드라이버 모듈이에요.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요즘에는 거의 다 인식이 되죠. 그죠? 인식이 다 되는데, 보면 어떠한 랜카드를 쓰더라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랜카드마다 또 드라이버가 다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네트워크 모듈, 그리고 파일 모듈. 그래서 이거는 컴퓨터 내부에 데이터 구조에 우리가 영역하는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건가?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에 따라서도 틀려요. NTFS도 있고 FAT32, FAT. 그러니까 요즘엔 전부 다 NTFS죠. 예. 그리고 메모리 모듈. 이거는 뭐겠어요? 일단 요 밑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메모리 모듈, 프로세스 모듈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구현되는 모듈의 단위 기능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특히 디바이스 드라이버 모듈은 하드웨어 그리고 주변 장치의 동작을 위한 드라이버. 그죠?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이거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모듈. 당연히 이거는 네트워크 장비 및 데이터 통신을 위한 기능을 구현한 모듈이 되겠죠. 그리고 파일 모듈은 말씀드린 바대로 컴퓨터 내부의 데이터 구조 영역에 접근하는 방법들을 구현한 모듈이 되고요. 그리고 메모리 모듈은 바로 파일의 프로세스에서 가상 메모리. 자, 우리가 여기서 가상 메모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예전에는 하드웨어가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램을 뭐 한 4기가 혹은 2기가 정도 썼다. 그런데 내가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이 메모리에는 나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만 메모리가 들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OS도 있고 뭐 여러가지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애들도 있고 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올라와 있는데, 물론 그래서 휘발성 메모리인데 램은,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든 뭘 하든 간에 우리가 메모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메모리가 다 꽉 찼어. 그러면 우리는 하드디스크 있죠. 하드디스크를 일부 컴퓨터, 이거는 CPU 스케줄링에 의거해서 CPU가 일부 하드디스크를 마치 램처럼 씁니다. 램처럼. 물론 이거보다 속도는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죠. 근데 램처럼 쓴다고요. 그게 바로 가상 메모리예요. 가상 메모리. 그래서 이 가상 메모리에 우리가 매핑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해제를 할 때도 있죠. 그죠? 예, 매핑은 짝짓기. 얘는 짝짓기를 이제 해제하는 거. 이러한 방법. 그리고 프로세스 사이의 통신 기능을 구현한 모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메모리 모듈이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프로세스 모듈은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 다른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방법을 구현한 모듈이 됩니다.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또 다른 프로세스, 통상 스레드가 되겠죠. 예, 그렇게 우리가 방법을 구현한 모듈을 프로세스 모듈, 그리고 가상 메모리에 대한 개념, 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5개로 나누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 단위 모듈 구현에서 우리가 단위 모듈을 구현을 함에 있어서 단위 모듈에 대한 개념과 특징, 그리고 순서, 그래서 단위 기능 명세서는 어떻게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입출력 기능을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그리고 IPC의 5가지의 대표적인 메소드, 그죠? 예. 그리고 알고리즘을 마지막으로 구현을 해야 된다 라는 거까지 여러분들하고 디테일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와 관련된 출제 예상 문제 8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